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스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원래 녹화를 통해서 토요일 1시에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목요일 1시 10분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독자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박진영 평론가 그리고 스픽스 대표이시죠? 전계원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일단 속보부터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씨 벌써 전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장관이었다가 전 장관이 되는 것도 전격적인데 해외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네요. 박진영 평론가. 네, 현재 수사 피의자 상황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다면 긴급하게 해외 출국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해외 출국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출국한다는 자체가 본인이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측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주요 요인이 대한민국 그 항공기가 가는 곳으로 갔을 때 저는 전 세계 어디 있어도 체포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지금 댓글로는 이제 올라오는 게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지금 긴급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출국이 가능할지 아닐지 일단 봐야 하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 사람이 출국하는 공간에서 국민들이라도 달려가서 출국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이제 반란 그리고 쿠데타의 이제 주역이라 말은 보통 좋은 의미로 쓰는 거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주범이잖아요. 주범을 해외로 도피시켜 주겠다. 그러면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오는 우리 국회 상임위의 긴급 현안 질의에도 보면 모든 것을 김용현이가 주도했고 윤석열과 함께 손을 잡고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내보낸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이거 막지 못하면 지금 이 국면이 대혼란 상황으로 가서 정리정돈이 안 될 수가 있다.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김용현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처를 하겠다고 긴급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 사람이 이제 주범이 맞네요. 네. 일단 주범이 증명이 됐네요. 아니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국방위 상임위원회가 오전에 열릴 때도 보면 전부 다 계엄사령관도 김용현 탓하고요. 국방부 차관도 김용현 탓하고 김용현을 매개로 해서 진행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놀라운 게 계엄도 놀랍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원래 윤석열은 사람을 절대 안 바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용현이 주범이고 윤석열과 공범이다. 그래서 바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용현 씨가 윤석열과 특수관계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이런 식으로 저는 둘이 짜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해 봅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모의하고 실행하고 실탄까지 장전시켜서 국회를 완전히 폐쇄시켰던 놈이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사의를 표한다.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게 지 주제에, 지 수준에, 지 꼴에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국가 그리고 자기를 본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피의자라든가 비리 의혹이 있으면 사표 수리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원래 국가공무원법상. 윤석열이 또 원래 자기 참모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이태원 참사 때도 사표 수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사표 수리를 했다는 자체가 뭔가 두 사람이 짜고 쳤다. 공범관계이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의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 이제 그 상임위가 저렇게 긴급 초집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하고 가담했던 자들을 다 불러서 실체적 진실을 지금 확인하기가 가장 좋죠. 그리고 저기는 자, 반란 수괴죄가 되면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그 박한수죠. 오늘 나와가지고 계엄살인관이 보냈던 포고령 보고 전 국민들이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처단한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저자는 이걸 만든 적도 없고 승인한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설사 본인이 실행을 했는데 살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배후에 누군가가 있었다.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지금 본청장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전면적으로 폐쇄하는데 국회의원 출입이 어떤 경우에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도 불가한 겁니다. 그건 헌법상으로. 그럼요. 자, 그걸 그러면 실행했으면 이놈도 반란수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금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이죠. 발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이 수습이 안 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어저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 첫 번째, 김용현이가 해외 도피하면서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두 번째, 자, 국회에 있었던 상황들은 누구냐? 박안수가 지가 계엄사령관으로서 나는 임명만 했지 이놈이 다 주도했다라고 꼬리자르기를 해버리면 법적 논쟁이 굉장히 지리하게 오래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알고 윤석열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다. 상황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들의 구체적 혐의는 하나하나 더욱더 정확하게 확인시켜 가야 한다고. 네, 뭐 상황을 하나하나 보죠.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과 지금 실제로 진행된 상황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교현 대표가 국회 봉쇄를 지적했는데 국회 봉쇄는 뭐 제가 만약 상상한다면 국회의장이 테러 위협이 있어서 경찰에게 경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건 가능하죠. 근데 국회의장이 아닌 자가 국회를 봉쇄할 수 있습니까? 박진영 불가능하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국회를 봉쇄할 수 없습니다. 계엄령 상황에서도 국회는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역권한이 국회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를 봉쇄한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구금한다.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군병력이 국회에 투입됐다. 불법으로. 그래서 이거를 군사 반란, 쿠데타라고 저희가 명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란죄의 성립 그렇죠, 요건을 내란죄죠. 채우고 있다. 네, 이런 내란죄는 형법상이고 군사 반란은 이제 군형법상의 이제 용어인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고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친위 쿠데타로서 군을 움직여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란죄도 성립이 됩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가 있으신데 그러면 경찰이 지금 서울청이냐 본청이냐 해가지고 다투잖아요. 지들끼리 네네.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데 국회 봉쇄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역시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국회의장의 요청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가능한 현실에서 거죠. 우리가 12월 3일 그렇죠. 밤에 네네. 자의 새벽에 봤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계엄 해제 요구를 했는데도 네네네. 경력이 국회를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안 네네네. 풀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교통상으로는 경찰청장이 왜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 라인에서 명령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게. 그리고 특히 그 국회 경비대가 있거든요. 네네. 국회 경비대 같은 경우는 국회를 경비하라고 경찰청에서 보내는 하나의 작은 경찰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못 들어가게. 그렇죠. 네. 예, 국회의 이제 명령을 받지 않은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그 위에 상급 기관인 경찰청, 행안부, 대통령 선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자, 이어지는 개통은 정확한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했느냐? 서울청장이 지시를 했으니까 국회 경비대장이 받아들여서 전면 당연하죠.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청장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본청장이 지시를 했다고 합시다. 네. 당연히 자신의 직할 관리 체제에 있는 서울청장한테 물어봤겠죠. 국회 경비대는 아마 본청 직할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청으로 서울경찰청입니다. 이게 네. 국회법상으로 이제 경찰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건 나중에 뭐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서울청장이 직할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청장이 물어봤겠죠. 네. 물어봤는데 이 서울청장이란 자를 김봉신이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한다. 네네. 이 자가 서울청장이지만 본청장 지시를 받았겠느냐? 아니면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았겠느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시를 받았겠느냐? 자, 이거 지금 이 사람은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보니까 애매해요. 자, 서울청장이 본청장이라고 지칭도 안 하고 본청에서 지시를 받았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진짜 나쁜 놈이라고요, 이놈이. 원래 이 제가- 사람은 영등포 서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방을 돌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른바 대구 이제 경북 지역에서 일하는 경찰관인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었다는 네네네. 거고요. 그다음 경찰대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정권 직후에 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 아마 자리에 갈 수 충성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네. 이야기를 들었고 이른바 이제 우리 판사들 같은 경우 지방에 가면 향판. 향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받던 사람인데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해서 이제 서울청장이 됐고요. 서울청장이 됐다는 것은 다음 경찰청장 1순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약 사건도 연관이 돼 있고 어쨌든 이 김봉신이라는 자를 유심히 봐야 하고 오늘 끝까지 대답 안 하고 빼고 있는데
자,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오늘 만약 김용현에 대해서 자, 내란 혐의자, 현행범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촉구가 나왔는데 확인은 필요합니다. 둘째, 김봉신이라는 자를 어떤 식으로든 구금을 해야 합니다. 구금이 아니라 일단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 자는 내란의 수괴, 반란의 수괴, 자, 반란의 용어는 군사 용어니까 어쨌든 내란의 수괴와 최소한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범죄는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예, 예. 지휘하거나 하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네. 이 사람이 그 공모 과정에서 기획회의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서울청장이 대통령실의 서울청장이 아니죠. 김봉신이라는 자가 서울청장으로서 대통령실 김용현과 워낙 밀착된 관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기획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을 종범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본청장이 엊그저께 해지를 할 때요. 철수를 시키고 할 때 갑포 비상령인가 이거 내릴 때 어로 비상령이었죠. 이거를 본청장이 지시를 하거든요. 조조가 한 발 빼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내란이 성립이 될 경우에. 자,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말이 달라요. 자, 이거 유심히 봐야 하고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김봉신은 지금 현행범으로 내란을 주도한 최소한의 공동정범 안으로는 들어가 있다라는 인지하에 문제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 않아요. 네. 시간이 가면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거 보셨죠? 자, 지금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이창수 탄핵했고 세 사람 지금 네, 감사원장.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신속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검찰 체제, 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 누가 합니까? 첫 번째 검찰 조직 있죠. 그 다음에 군검찰 있죠. 세 번째 경찰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이 부분을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틀을 넘겨주려면, 틀을 만들려면 고난자들을 빨리 관련자들을 탄핵 조치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렇지 않으면 정말로 장기전으로 가서 저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자, 실탄을 직접 직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주변 병원에 대규모 인명 살상이 생길 상황을 대비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했다는 것은 단순히 급박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계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별일 아니다.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5.18 때도 군인들이 처음부터 총을 쓴 게 아니라 처음에 충정봉해라 해서 몽둥이를 무기로 썼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단계가 올라가면서 이제 총으로 가고 수많은 인명이 학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됐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총이었고 처음부터 실탄을 장전하고 들어왔다는 건 전 대표 지적처럼 중요한 장전하진 맥락입니다. 않았고요. 보관. 보관 탄통을 들고 보관하고 들어갔죠. 갔죠. 네, 네. 예. 보관했는데 제가 그 수방사 쪽에 하급지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접 물어봤는데 출동하기 한 서너 시간 전쯤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북한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출동 준비라든가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동접자가 18,000명 정도 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또 구독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도 중요하고 이것을 수사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또 범죄자들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했고요.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진 이제 지금 셀프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진해서 물러나겠구나. 실패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정리정돈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저녁부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원래는 11시에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네. 언론을 통해서 흘렸는데 오전으로 연기됐다? 그거 했다가 오늘 들어온 얘기는 아예 취소죠? 취소됐다고 일단 들어왔는데 이제 네. 대국민 담화를 할지 안 할지 그 대통령의 생각과 지금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들어갔을 때 의견 충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대통령 얘기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속되게 말씀드려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상황인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오늘 탄핵이 됐을 거예요. 원래는. 그렇겠죠. 전격적으로 사의 수용을 하고 후임 국방부 장관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도피를 시키려고 했죠. 자, 오늘 민주당은
검사 탄핵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리고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을 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순위 밀어놨거든요. 오늘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바로 추진해버렸습니다. 의결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상황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수습이 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한 거고, 민주당은 이것을 사실상 전쟁이다. 이 전쟁 상태를 단순히 대통령을 차고 술 먹고 어떻게 했다, 또는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인지하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당장 이번 토요일로 지금 7시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탄핵이 의결이 안 되면 대통령 직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분기점이 어제 오후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왔다는 건 무슨 책임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를테면 지혜를 보태준다. 정치적 타협을 이제 모색하려고 왔던 거죠. 경륜을 보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 민주당 상황을 참 제가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전 대표 이야기가 방향은 전반적으로 맞고요. 원래 민주당은 내일 새벽이라든가 내일 아침에 탄핵안을 투표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7일로 미뤘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로 미뤘거든요. 저녁 7시로. 예, 저녁으로 미룬 것은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요. 표결을. 네. 내일부터 이 계엄령 선포와 이슈가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갤럽 여론조사가 정기 금요일 조사가 나옵니다. 나오죠. 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토요일 날 집회가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시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이는가라는 가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가정,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작동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탄핵 반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동훈 생각은 탄핵 반대가 아니라 당론을 정하지 말자 정도였던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윤석열 탈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자. 그러면 의원들이 자율투표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논리로 아마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래도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 7일로 연기했던 것 같고요. 전 대표 이야기의 이 연장선생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7일 날 탄핵 투표에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적 상황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은 제2의 어떠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도발의 같습니다. 위험성은 이를테면 뭡니까? 이재명 대표도 국지전 가능성까지 얘기해서 사실 섬뜩했는데요. 제일 겁나는 게 지금 어쨌든 군을 움직여가지고 전쟁 상황을 유발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일 겁나는 거죠. 군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짐작컨대는 검찰이라든가 경찰을 특수 상황, 예를 들자면 비상계엄가 아닌 경비계엄을 다시 하는 상황,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요인들 체포,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국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게 그 새벽 와중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움직였답니다. 네. 그 새벽에 미국이 움직여서 이걸 절대적으로 다른 상황, 우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첫날도 계엄 해제를 안 받으려고 했대요. 그렇다고 안 받으려고 했고 국무위원들이 수많은 설득을 했는데도 받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것도 저도 소문으로 들은 건데요. 미국이 움직였다. 국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미국의 발표가 굉장히 새벽에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고 미국이 움직였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 썰이 설득력 있게 들려요. 설득력 있죠. 안 그러면 윤석열이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어딨냐 하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김건희 씨 부인 말고 없잖아요 지금. 계엄 해제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시장이 밤에 비상계엄이 선언되고 난 뒤에 요동쳤습니다. 네.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시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을 좀 찾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거 아닌데 라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지금 이제 이틀이 지났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이제 만으로 이틀이 아니죠.
지난 상황에서 외환시장이 굉장히 지금 요동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겠죠. 아, 한국 전국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전쟁까지 저는 염두에 둔 계획을 원래 세웠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과도하게 제가 의심을 하면 이 전쟁은 남북 간의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적 충돌 가능성, 국내의 정치가 훨씬 더 불안한 상황으로 갈 것을 수습하는 뭔가의 정치적 타협이 나올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을 오늘도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고 외국인 투자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말은 우리가 모르는 어느 정보 라인, 그거 뭐 미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뭐 유럽 쪽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한국의 정세를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네네네. 것은 그 불안의 중심에 윤석열이 있다. 아니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럴 땐 각국 대사관이 비자 문제도 있고요. 네. 저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돌아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비자 업무를 중단하기도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네. 그 다음에 자국민들에게 그 나라에 여행 가지 마라 하고 아주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는 스웨덴 총리가 방한을 취소했어요. 네. 스웨덴은 총리가 사실은 국가 대표 국가 아닙니까? 원수죠. 네네네. 근데 왕은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직면한 상황보다 외국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 미국 대사가 국회의장한테 먼저 전화를 했잖아요. 네. 네, 그 상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읽힌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때 아마 미국 대사가 국회의장한테 어떤 역할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이게 뭐 사실 저 같은 이 조문회기가 알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네. 네, 현재 동접자가 25,000명까지 늘어졌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또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여쭙는 건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국힘과 정부에 당정대 해서 사람이 모였는데 이게 하나의 소위 정치적 타결이 가능할 수 있는 분기점이었잖아요. 여기서 성과는 전혀 없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중진들이 이렇게 몰려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좀 특이해요. 저는 뭐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요. 결국 대통령이 식물이 될 것이라고 다 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뭐 거국 내각이라든가 이런 자, 이야기 그러면 나경원, 주호영, 권성동,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들어갔겠어요? 수습하러 들어갔겠어요? 저는 계속 의심하는 것은 총리 자리 누가 할 거냐. 거국 내각이 되면. 네, 거국 내각 이야기 나왔을 것 같아요. 거국 내각 이야기가 나오고 임기 단축에 대한 것들을 좀 떠보려고 갔는데 어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내가 세운 대통령인데 네가 물러나야지 뭔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뭔가 싸우고 와야 되는데 기체에 눌려가서 그대로 돌아오고 야 지금 탄핵하면 안 되겠다. 탄핵 바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끝장나는 거 아니야. 우리 책임 다 돌아올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가가 별난의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 생각하러 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요. 설사 그 자리를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입장이 왕부하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이 일어나고 군사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저울질을 할 때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지금 국회를 저렇게 누비고 다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정치적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쫄았다 이렇게 봅니다. 쫄았다. 쫄았다는 쫄았다는 것은 두 가지 네. 측면인데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군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윤석열의 기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면의 극단적인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되는 거 또는 실제로 국정이 와해가 돼서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엄군의 소위 내란 활동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계엄군이 들이닥친 곳이 우리는 국회만 봤는데 뭐 김어준 씨도 뭐 계엄군이 왔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선관위에 들이닥칩니다.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이 280명 정도인데 거의 비슷한 숫자가 선관위에 들어왔는데 야 들어가가지고 뭐 직원들 핸드폰도 압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박진영 평론가 좀 취재를 해보셨죠?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선관위하고도 통화를 해보고요. 국회 쪽에 이제 선관위 질의한 분들한테도 통화를 해봤는데 일단 선관위에서는 왜 왔는지 모른답니다.
선관위는 모른다. 예, 선관위는 왜 왔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선관위 내부에 들어와서 어떤 서류라든가 서버에 손을 댄 흔적은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떠도는 낭설입니다. 두 가지 추론은 이른바 이 대선을 대비해 가지고 선관위에 어떤 서버를 심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서버 조작 의혹. 와. 이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거는 믿지 않습니다. 네네. 믿지 않고요. 두 번째, 요것도 뭐 황당무계합니다만 그나마 현실성 있는 것이 명태균 씨 관련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선거사범들이 1차적으로 선관위가 다 조사를 합니다. 선관위가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이라든가 추가 수사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넘깁니다. 선거사범은. 공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단계 전까지의 로데이터를 최대치로 다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 로데이터를 최대치로 다 확보하면은 선관위가 기소하지 말자, 수사하지 말자라고 결론 내렸던 기초 사건들까지도 검찰이 다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계엄사가 되면은 뭐 보안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첩사가 되겠죠. 네. 다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기소를 다 해가지고 이 뭐라고 합니까 선거사범을 할 수 있지도 않느냐라는 이런 이제 좀 황당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객관적 사실은 인력 운영은 그러니까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국회에 280명을 보내고 내란 세력이 선관위에도 280명을 보냈다면 매우 중요한 거는 맞잖아요. 네,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 전 대표님. 아니 저는 뭐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죠. 지금 계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계엄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재판부가 어디가 됩니까? 군사법원이 되는 거예요. 군사법원이 되고 예비 검속이 가능합니다. 예비 검색도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고, 자 기소와 재판과 선고를 누가 합니까? 군사법원에 다 하죠. 네. 그러면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이 그거죠. 서류를 확보하면 자 어떤 놈을 기소할 거고 어떤 놈을 기소하지 않을 건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했듯이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보시죠. 검찰 지금 완전 장악했죠. 경찰 완전 장악했죠.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조사하고 기소하고 정치인들을 제어하려면 자 중앙선관위에 있는 각종 자료가 고소고발된 건인지 조사 엄청나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사 여탈권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흔적만 요만큼 있으면 군사법원에서 야 너 그냥 5년형이야 10년형이야 강제로 구금 조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왔다고 발표는 하지 않았죠. 중앙선관위가. 아니요, 발표했습니다. 확인 자 됐습니다. 그러면 CCTV까지 지금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선관위 간 이유는 그런 선거 관련된 사범 또는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 내용을 가져가면 군사법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을 3심제로 합니까? 군사법원은 단심에서 가능하죠. 단심에서 바로 가능하니까 불러서 너 3년 그러면 강제로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역 정치인들이 다 그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죠. 지금 그 구독자 여러분 저 전율을 느끼고 있는데 동접자 3만 명 넘었고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관위에 280명 정도의 계엄군이 들이닥쳤다는 얘기를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스픽스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사회자께서 사전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걸 주셔서 저희가 취재하는 바람에 네. 저희도 나름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지만 대단한 추론을 하게 됐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국회를 에워싸서 그 국회가 계엄 해제하는 회의가 못 열리게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인지가 됩니다만은 네네. 왜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이것을 금방 이야기했던 선관위를 쳐들어온 것과 연결시켜 보면은 전두환이 12.12 그다음에 5.17 쿠데타 때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연상이 되네요. 광범위하게 국가 지도자급 정치인들을 전부 다 잡아 넣어버리는 군사법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선거 네.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렇죠. 아닌 것, 기소 의견 주는 것, 아니면 조사하는 것,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없앴던 것, 모든 정치인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렇죠. 있죠. 고소고발이 난무하니까 선거판. 그리고 또 인지된 거, 근데 뭐 아닌 허위도 있고, 뭐 네. 진실도 그렇죠, 있고 한데 그렇죠. 거기에서 지사 선택해서 죽이려 그러면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캐비넷인데 그 캐비넷 자료가 방대하게 있고 모든 선관위가 정치인들 전체 캐비넷이네. 제일 먼저 가지고 있잖아요. 선관위가 정치인들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을 경우에 누가 저항을 합니까? 꼼짝없이 지가 당하는데 근데 군사법원이에요. 단심제예요. 가능하냐고. 이 기획을 누가 했는지 김용현이라는 자가 과거에 이 자는
자 사진으로 얘기했지만 이 자는 원래 간이 콩알이어 가지고 정말로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수구리어서 기회주의 행동을 했던 자예요. 이 자가. 민주당 정부에서도 출사하려고 줄댄 사람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 자가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왜 중앙선관위냐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 광범위하는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확보만 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이들을 법적으로 구금하면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중앙선관위에 왜 갔는지 그리고 특히나 그 28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그 동원 부대의 지휘 책임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도 반드시 불러서 누가 지시했는지 왜 갔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서류는 지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분명히 서류가 존재했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발본색원에서 책임을 묻고 내란죄로 내란 수괴의 정범과 공범과 그리고 종범들을 찾아야 한다. 이게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전쟁 상황 같아요. 전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혼란이 있어서 개움이 필요한 전시가 아니라 내전이죠, 내전. 내란 세력들이 상황일 국민을 수 상대로 있는데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또 느낌이 의심되는 들어요. 대목은 이분이에요.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할 것 같으면 방첩사를 보내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체포조 비슷하게 들어온 부대가 뭔가 하면은 707 특임입니다. 네, 특전사령부. 아니요. 정보. 특임부 부대입니다. 부대입니다. 그게 이제 수방사에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정원 직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대가 왜 갔을까요? 그것도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금방 우리 전 대표가 이야기한 그 연속성상에서 정치인들을 그런 이 정보를 가지고 이게 다 정보 아닙니까? 사실은 선관위 정보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옮으면서 다 체포해서 군사법원에 넘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러면 MBC는 이제 문을 닫게 하고 네. KBS는 장악했고 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시킨 대로 할 거고 이미 이제 판세가 기울어져서 쿠데타 세력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김호준 잡아 넣어버리고. 자 그러면 쿠데타 세력이 장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수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움직이는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도 제일 먼저 앞잡이 노릇 한 놈들인데 기회주의자들이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자 덕실덕실하다. 민심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미 여론을 그런 식으로 장악해서 모든 것을 폐쇄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거짓 사실, 허위 사실 확인되지 않는 걸 가지고 구금시키고 재판 넘기고 적심하듯이 한 일주일, 2주 안에 재판해서 실형 때리고 감옥에 넣고 이런 가정을 충분히 하고 남았을 것이다. 이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단박에 후진국이 계엄령 떨어지는 그 당시에도 네. 첫 번째 소문이 이재명 한동훈 잡아넣는다였습니다. 그 당시 소문이. 아니 근데 방첩사를 보낼 거다 내가 체포하려고 했다면 그렇죠. 이 얘기에서 전 뭐가 느껴지냐면 윤석열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검토한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군사작전 같은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한동훈, 이재명만 잡아들이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그렇죠. 다음 정권이 누가 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현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하나의 현안도 우리가 헛들어 봐서는 안 된다. 네. 전체적으로 탄핵만 지키면 상황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따져봐야 돼요. 네. 명태균 게이트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지금은 단기간에 뭔가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없다. 한편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미국이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뒤에서 컨트롤한 거 아니냐. 저번에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당연히 자주국방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만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그나마 미국에 있는 게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실제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윤석열보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더 안보에 좋은 거 이게 아니냐, 안전한 거 아니냐. 한국 내에 이제 매국 기회주의 세력이 있는 한은 네. 전시작전권이 진짜 미국에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국회의장이에요. 저는 국회의장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장이 미국 문제, 그 다음에 군 문제, 그리고 여권 내의 어떤 권력 질서 문제까지도 개입을 해서 컨트롤할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2016년도에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전면적인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거국 내각 총리 나오고 뭐 개헌 이야기 나오고 탄핵 이야기 나오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은
김무성 대표라는 여권 내에 어떤 지도자의 세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국회의장이 탄핵으로 바로 가자라는 그 마지막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지금 국회의장이 여러 메시지를 내면서 예를 들면 여권 사람들을 만나면서 윤석열을 버리라라는 하나의 좀 그 뭐라고 합니까 이 타이름 권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가야 되고요. 군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군이 윤석열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지금은 국민의 군대로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관인 국회와 의견 소통이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차가 있어서 충돌하고 있는 일종의 정치 현안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반란을 일으켰고 군으로 보면 그리고 형법으로 보면 내란죄를 일으킨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반드시 나눠야 돼요. 지금 국회에서는 군인들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공직자들 중심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하는 설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이 반란과 그리고 내란에 관여했거나 참여했던 자들을 빨리 국회가 끌어내서 국민들 앞에서 이실직고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검찰과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당신이 여기 나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 앞에서 밝혀라. 그것을 꼬치꼬치 따져먹고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자기 조직에서 행하는 명령이 먹히지 않겠죠. 두 번째, 이자를 어떤 식으로든 조치할 수 있는 제2, 제3의 수사 또는 조사 담당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나서겠죠. 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공무원들 복지부동 하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명령 따르지 마세요라는 소극적인 방식의 설득으로는 같이 돼야죠. 같이 돼야지. 그건 이제 공무원들의 속성을 조금 덜 이해하시니까 그런 건데 국회에 불러내가지고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부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당장 이 국방부 관련돼서 행안위 관련돼서 국방조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권력이 해체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명령권자가 없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속보로 지금 구독자들께서 알려주시는데 김용현 출국 금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 네네. PD들이 좀 확인을 하면 좋겠고 또 확인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저희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옛날 재원의회 소집이 어떻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자,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중 권력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 선출됐기 때문에 국회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권력의 장이 우리는 견제와 감시만 하지 행정권, 집행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위급 상황이라든가 행정부 권력이 해체된 상황에서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헌법적 가치와는 또 별개의 문제, 국가를 존치시켜야 되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의견의 문제로서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국회의장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돌아섭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중요한 리더십이 국회의장이다. 그래서 풀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제 풀어가는 방법을 두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2월 7일 오후 7시 토요일이죠.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탄핵인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표님 탄핵 가능할까요?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저도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 설득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국힘 쪽에 의원들 있으니까 설득해 보려고 하는데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설득시켜야 한다. 이것이 단순히 저녁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 변란을 꾀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란을 결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라를 완전히 독재국가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 저는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힘 의원의 정서는 어제도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해프닝 그거보다 좀 세지만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나. 그런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재명이 다 먹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제정신이 아닌 거나요?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렇고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더 지키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상식적으로 국민을 생각해서 국가를 생각해서 뭔가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댓글로도 지금 올라오지만 일설에는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만나가지고 종북 세력 척결할 테니까 당에서 도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공병이라는 분이 굉장히 정보력이 있으신 분인데 확인은 좀 더 해봐야 하지만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론으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당론 따라가는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많고 대다수죠. 어떤 식으로든 지금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 8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은 일단 시켜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에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그건 문제예요. 다음 문제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정말로 인의 전술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실패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혼란은 완전 장기전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면요. 이게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을 황당무계하고 뭐 이거 뇌피셜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장이 국가수사본부장님 반란 수계 윤석열을 체포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공개적으로요? 그렇죠. 네. 국회의장도 이제 지금 반란수계라고 이렇게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단어까지 내란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느냐. 우리가 이제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what is the definition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그렇죠.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쿠데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지에 대한 적나라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그 다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전히 낭만적으로 셀프 탄핵했다. 스스로 이제 물러나겠네. 곧 끝나겠네. 혼자 덮어쓰고 김건희는 살리겠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살리겠네. 라고 하는 수준으로 준비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 진실에 대한 확인. 두 번째는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구금, 그리고 법적인 지금 절차를 들어가는 이런 이제 국회의 좀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은 야당이 여당을 탄핵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국회를 군합발로 장악한 국군 통수권자의 친위 쿠데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역으로 이것을 해체시켜야 된다라는 논리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국회의장의 능동적인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등 일부 극단적인 내란 세력을 정치의 영역 밖으로 추방해야만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 게임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또 자기 이익, 자기 지역구 이익 이런 게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전혀 모르고 알 생각도 안 하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만 빼내면 자기들도 확장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인 아이고, 거죠. 못하는 사람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 금방 이제 전 대표가 얘기했지만 이익관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저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네. 실패라는 데 더 방점을 두는 거예요. 해퍼닝이라고 보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된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가 73%가 넘잖아요. 탄핵을 해야 된다가 73%가 네, 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예 그리고 그 이 내란이냐? 사안을 어떻게 볼 거냐. 내란이 이제 60%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 사안 같으면 당연히 국힘이 정신 차리고 정권을 빼앗기더라도 뭔가 지금 나라를 지금 비정상적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실패를 하다 보니까 실패했으니까 별것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다시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이재명을 또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 이 논의는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된다. 임기 단축의 논의,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이라는 이런 말 그대로 솔루션 같은 거는요. 지금 논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했어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 때가 되면 그것이 되든 조기 대선이 되든 아니면 임기가 끝까지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못한 이 시점에 대책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여야가 협상을 해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부안해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도 네.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내란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런 문제가 아닌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강도 짓을 했는데 강도가 남의 물건, 남의 재산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빼앗았는데 별거 없다, 내 손에 든 것. 그러니까 강도라는 게 실행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 같고 내란을 실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반란이나 역모는 그냥 진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옛날에 3족을 못하고 9족을 네, 멸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그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집권 전략이라는 프레임으로 몰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나서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2016년도에 그 당시 탄핵 상황들을 보면요.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그다음에 중진들이 늘 모여 살다시피 했어요. 모여 살다시피 하면서 정보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쪽에 이야기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판단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개별 의원들은 우리 전 대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임위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지도부들은 모여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이 썩어 빠진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행정부를 어떻게 제거해낼 것인가, 반란 세력을 어떻게 해체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골똘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여기 출연자들부터 국회의장께 좀 연락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나 강도는 미수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나 반란은 미수죄가 없어요. 그걸 공모하고 기획하는 순간에 원천 차단을 하지 않으면 이기면은 성공한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런 기획을 단순히 실패했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천박한 인식 그리고 그것이 각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연결되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똘똘 뭉쳐서 윤석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이 작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마치 운동경기 쳐다보면서 관중이 관전평 하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하나하나의 말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언젠가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되돌려줘야 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비상한 상황이라는 거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 스픽스가 관심 갖는 것은 왜 수많은 계엄군이 선관위로 몰려갔을까인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는가도 의문입니다. 이게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인데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께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구독자들 입장에서 요번에 사실 내란을 막아낸 것도 시민이죠. 시민들이 내란을 냈잖아요. 정말 막아낸 것도 시민이고, 놀라웠잖아요. 장갑차 실패의 첫 번째 요인도 시민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계엄군으로 나왔던 그 현장의 군인들입니다. 현장의 군인들이 실제로 윤석열과 이 그 쿠데타 주역들의 바람과는 달리 시민들을 향해서 실탄을 넣어서 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쿠데타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시민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이 한 말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여론조사하고 이제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의 내용에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정파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적 시민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이재명을 집권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는 논리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윤석열 제거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네. 계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을 때 가짜뉴스다 그리고 혼란을 부추긴다라고 한국 언론과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몰매를 때렸죠. 석 달 만에 그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도 윤석열과 윤석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는 그 발언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믿는 순간 당한다. 믿지 않아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싸움과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설득으로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바꾸는 것이지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누구의 힘이냐? 바로 국민의 힘으로, 민심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 계속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이 비상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 국민들의 민주 역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일 밤, 4일 새벽에 보여준 우리 시민들의 민주 역량은 놀라운 것이었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3.1절, 또 4.19, 5.18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뜻, 그 실천이 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면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마키아벨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